이대흠. 어머니가 주신 반찬에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것이 없다.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절인 것 아닌가. 젓갈은 어패류의 몸을 소금에 오래 삭힌 것. 이 시의 젓갈은 멸치 젓이거나 갈치 속 젓일 것이다. 남도의 바닷가에서 나는 전어 속젓일 수도 있겠다. 원래 물고기의 형체는 거의 사라지고 비릿한 냄새와 짠맛만 남는 거뭇튀튀하고 질척하고 때로는 달달한 젓갈 말이다. 젓갈에서 어머니의 몸을 발견하는 순간 이런 신은 순식간에 짠해지는 어떤 공간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오랜 시간 간장이 짓물려지도록 살아온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속을 태우며 살아온 화자의 모습이 이 짧은 시 속에서 다 들어있다. 우리는 시가 반성의 양식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젓갈 때문에 잠시 숙연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절여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건네줘 보았나. 가을 소묘 한민복. 고추씨 흔들리는 소리. 한참 만에 에치. 바짝 마른 고추가 바짝 마른 할머니를 움켜쥐는 소리.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마당가 개도 취. 마주보는 주름살, 다듬는 세월. 할머니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다. 잘 익은 붉은 고추에 가을볕을 골고루 발라주려고 손으로 헤치고 있다. 적어도 사나흘은 말렸을 것이다. 시인은 그때 바짝 마른 고추가 고시랑고시랑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 시인의 귀는 얼마나 밝고 명민한가. 한없이 가벼워진 고추가 할머니를 움켜쥘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몸도 이미 한없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마른 고추와 할머니가 동일한 인격체가 되는가 싶더니 마당가 개도 재채기를 통해 현장에 끼어든다. 고추도 개도 할머니도 주름살로 하나가 된다. 주름살은 세월의 고랑에 새겨진 호미자국이다. 주름을 다듬는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일이다. 매꽃 이안. 뒤뜰 풀섭 몇 발짝 앞에 아득한 초록을 밟고 키다리 명아주 목덜미에 핀 매꽃 한정 건너다 보다 문득 저렇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것이 내 안에 또한 아득하여 키다리 명아주 목덜미를 한 번쯤 없는 듯 꽃 밝히기를 바라여 보는 것이다.
맵꽃과 나팔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팔꽃은 외국에서 들어온 꽃이지만 맵꽃은 우리나라 산천 어디에서나 스스로 자란다. 나팔꽃 잎사귀는 둥근 하트 모양이지만 맵꽃 잎사귀는 길쭉한 쟁기처럼 생겼다. 들길에서 나팔꽃과 비슷한 연분홍 꽃을 만났다면 맵꽃이라고 보면 된다.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기름진 밭에 맵꽃 같은 며느리로 위로하는 조선시대 시조이다.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맵꽃과 호박꽃을 들기도 했다. 키 큰 명아주 줄기를 타고 맵꽃이 한 송이 불을 밝혔다. 그 존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참으로 아득한 것이다. 무욕무취의 세계는 맵꽃을 닮았다. 있는 듯 없는 듯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나무에 대하여 이성복. 때로 나무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무의 몸뚱뿐만 아니라 가지도 잎새도 아래로 내려가고 싶을 것이다.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왼종일 마냥 서 있을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아래로 내려가 제 뿌리가 엉켜 있는 곳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몸통과 가지와 잎새를 고스란히 제 뿌리 밑에 묻어두고 언젠간 두고 온 하늘 아래 다시 서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처서가 지나면 나무들은 생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한다. 위로만 솟아오르려는 상승의 기운을 접고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름은 너무 밝고 뜨거웠다고 나무들도 서늘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햇볕이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고 바람이 술 먹으러 가자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침잠의 시간이 없다면 나무들의 키는 벌써 하늘에 닿았거나 혹한의 겨울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오래된 잘 늙은 나무는 이렇게 평생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하면서 마음이 깊어진다. 아래를 내려다볼 줄 아는 눈, 나무에도 분명히 있다. 이마 신미나 장판의 손톱으로 꾹 눌러놓은 자국 같은 게 마음이라면 거기 들어가 눕고 싶었다. 요를 덮고 한 사흘만 조용히 앓다가 밤물이나 알맞나 손등으로 물꿈을 재러 일어나서 부엌으로. 젊은 시인인데 시의 목소리는 이 세상을 이미 한 바퀴 돌아온 사람처럼 제대로 익었다. 여기서 시인은 방과 부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던 시절을 호출한다. 장판이 깔린 방은 단칸방일 것이고 부엌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을 것 같다.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병을 얻은 것은 아마도 사랑이 만든 서러움 때문일 것이다. 한 사흘 알아 눕는 것으로 마음의 병을 이기고자 하는 태도는 이미 치유의 길을 훤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손등으로 물금을 잰다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가지런한가. 그는 끙 하고 일어나 밥을 안 치고는 가까스로 이마에 손을 얹을 것이다. 화학 선생님 정양. 중간고사 화학시험은 문항 50개가 전부 OX 문제였다. 수업시간에 번호순으로 채점 결과를 발표하셨다. 기다리지도 않는 내 차례가 됐을 때 아니 이 녀석은 전부 X를 쳤네. 이 세상에는 옳은 일보다 그른 일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제대로 채점하면 60점인데 기분 좋아서 100점. 그러시고는 다음 차례 점수를 매기셨다. 모두들 선생님의 장난말인 줄로만 여겼는데 며칠 뒤에 나는 내 성적표에 화학 과목이 정말로 100점으로 적혔다. 백발성성한 지금도 그 점수를 믿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일들이 옳은 일보다 많아진다는 것도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다. 요즘 같으면 이 선생님은 점수 조작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시의 배경은 1950년대 말, 공정한 분배는커녕 정치적 부패가 극에 달했던 때다. 옳은 일보다 그런 일이 많다는 인식으로 사는 교사는 부조리한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었나 보다. 지금은 모든 성과의 지표를 계량화하는 시대다. 점수는 성과를 객관화하지만 결국 사람을 소외시킨다. 점수로 따지지 않는 따질 수도 없는 일들을 인문학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로 비춰질까? 고향 조말선. 벗어놓은 외투가 고향처럼 떨어져 있다. 내가 빠져나간 이후에 그것은 고향이 되었다. 오늘 껴입은 외투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한 번 이상 내가 포근하게 안긴 적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벗어놓은 외투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다. 내가 빠져나가자 그것은 공간이 되었다. 흐질근한 증거품, 더 이상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의 언어.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울 때 가끔 등장하던 객찬감이라는 단어가 있다. 여행자가 객지사리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루는 말이다. 고향에서 이탈한 자는 벗어놓은 외투를 바라보듯이 고향을 바라본다. 나를 안아주던 따뜻한 공간은 내가 빠져나옴으로써 의미 없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체온을 잃었고 고향은 후줄근한 증거품이 되었다.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동안 고향은 나보다 빠르게 늙어버린 것이다. 아파트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에게는 시원으로서의 고향마저 없다.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된 나무와 골목과 대문과 담벼락이 없기 때문이다. 고향이라는 고색 창연한 말, 국어 사전에서도 사라지는 날이 온다. 여름 끝물 은성해. 여문 씨앗들을 품은 호박 옆구리가 굵어지고 매미들 날개가 너덜거리고 쌍쌍이 묶인 잠자리들이 저릿저릿 날아다닌다. 얼근 차들을 먹던
어미는 씨앗에 이가 닿았는지 진저리 치고 알을 품은 사마귀들이 뒤뚱거리며 벽에 오른다. 목베기롱이 붉게 타오르는 수도가에서 끝물인 아비가 늙은 오이 한 개를 따와서 씻고 있다. 호박도 매미들도 잠자리들도 끝물이다. 얼근 자두도 자두를 먹은 어미도 사마귀도 끝물이다. 목베기롱도 아비도 늙은 오이도 다 끝물이다. 끝물 때는 모두 굶어지고 너덜거리고 저릿저릿하고 진저리 치고 뒤뚱거린다. 이 시의 매력은 만상을 그저 태연하게 제시하고 덤덤하게 그리는 화자의 태도에서 나온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이 적막함 속에 시인이 숨겨둔 게 있다. 거의 모든 시행이 성적인 충동 혹은 본능적인 변식의 이미지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끝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슬픔이 이 시의 배우라고 할 수 있다. 아침 문태준. 새떼가 우르르 내려앉았다. 키가 작은 나무였다. 열매를 쪼고 똥을 누기도 했다. 새떼가 몇 발짝 떨어진 나무에게 옮겨지자 나무 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가 누군가 들고 가는 양동이의 물처럼 한 번 또 한 번 출렁했다. 서 있던 나도 내 모서리가 한 번 출렁했다. 출렁출렁하는 한 양동이의 물. 아직은 이 좋은 징조를 갖고 있다. 새떼의 위력은 대단하다. 무덤덤한 나무 상자를 양동이의 물로 바꾸고 각이진 채로 서 있던 나를 또한 한 양동이의 출렁이는 물로 바꾼다. 딱딱한 것은 부드러운 것으로 변환시키는 물의 역동적인 힘은 새떼의 이동에 의해 생겨났다. 한없이 작고 가벼운 것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다. 세상은 폭력과 시기와 협잡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행에 와서 시인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음을 내비친다. 아직은 이라는 한 덩이의 말은 절망과 희망을 함께 품고 있어 유심히 읽어야 한다. 아직은 좋은 징조를 믿고 나가야 한다. 아침이니까. 금음. 김수열. 한때 너를 아프게 물어뜯고 싶은 적이 있었다. 우리 시에서 초승달의 모양을 눈썹과 손톱의 이미지로 처음 비유한 시인은 서정주다. 그리하여 초승달을 바라보며 그리운 이의 눈썹을 떠올리는 서정은 서정주의 대표적인 상표가 되었다. 초승달은 달이 부풀어가는 형상이지만 금음달은 사위어가는 형상이다. 생의 기력이 거의 다 소진된 금음달을 보며 시인은 청춘의 한때를 회상한다. 상대방을 핥히고 물어뜯는 주체가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 즉, 자신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둥근 달을 묻어뜯어 사그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반성은 폭력적인 야성에 대한 꾸짖음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 현존 시인 중에 키가 제일 큰 시인이 김수열이다. 그는 기린 같은 목과 다리로 공중공중 걷는다. 그는 목을 길게 빼고 캄캄한 밤하늘에 금음달을 묻어뜯어 본 사람인지도 모른다. 다음에 만나면 그에게 별이나 하나 따달라고 슬쩍 부탁해볼까. 나팔꽃 권대응. 문간방에서 새들어 살던 젊은 부부. 단칸방이어도 신혼이면 날마다 동방화촉인 것을. 그 환한 꽃방에서 부지런히 문 열어주고 배웅하며 드나들더니 어느새 문칸방 반쯤 열려진 창문으로 간 나은 아이, 야물딱지게 맺힌 까만 눈동자 똘망똘망 생겼어라.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돈 모아 이사 나가고 싶었던 골목집.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저 나팔꽃 방속.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보니는 주인과 세입자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다. 전세와 사극세의 차이도 알고 연탄 냄새와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 계량기의 눈금까지를 기억한다. 신혼부부가 첫 아기를 가지는 순간 그 모든 신선하고 비로한 생애의 품목들이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으로 전환된다. 나팔꽃 씨방 속에 들어앉은 똘망똘망한 씨앗을 보며 시인은 오래전 단칸방에 살던 부모에 연상한다. 가난했지만 포근했고 비좁았지만 살가웠던 그 시절을 우리는 무심코 떠나보낸다.